물론 의장이 바뀐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이벤트고 영향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 7명의 위원을 전체로 누가 한꺼번에 갈아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느 정부도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에 대한 중요성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저희는 기준금리 인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고요. 그렇다고 과거만큼 많이 풀 수 있는 건 아닌데 다만 보시게 되면 DB증권에서 내년도에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업종이나 섹터는 어느 쪽인지. 여전히 AI 관련이라고 봅니다. 주도주가 꺾였는데 시장이 그 속성이 변할 때 그냥 쭉 가는 시장은 사실 잘 없어요. 그 나머지는 결국 경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대로 연착륙이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이병건 DB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1년 만에 저희가 또 12월 달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1년 동안 무려 70%의 상승을 이뤄낸 국내 장이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었는데 먼저 2026년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올 한해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한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뭐 저희 회사 강영기 위원이나 이렇게 많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연초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와서 저희 경우에 큰 전망은 좀 틀렸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저희도 이제 이렇게 큰 상승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따라오질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 봤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AI 쪽의 전망이 예상보다 전혀 다르게 움직였던 거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도 미국 경기나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판단이나 전망도 어떻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시장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쪽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누구나 뭐 굉장히 결국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좋았지만 사실 주가가 오른 것도 전망하고는 실제 그 내용이 맞았던 경우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벗어났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던 한 해였다. 뭐 결과가 좋았으니까 다 좋은 거긴 합니다만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도 이 애널리스트 업력이 굉장히 올해 20년 이상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불장을 경험해 보신 적이 과거에도 있었었나요? 비슷한 분위기의 불장들. 이제 결국 차화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도 지금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장은 뭐 거의 처음이었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뭐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좋은 뭐 이런 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년 넘는 업력을 가진 센터장님도 이런 장은 처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와 진짜 올해가 굉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을 따라가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지만 내년도 시장을 좀 내다본다면 전략을 다시 한번 채비를 다시 한번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센터장님을 오늘 모셨고요. 저희 주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내년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2026년도? 그래서 보통 아마 그 DB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다른 뭐 국내외 증권사들의 그 뷰를 보면은 일단 내년도에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주요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쓸 거다 이러한 좀 전망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DB증권에서도 그런 좀 전망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은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볼 때 가장 뭐 어차피 문홍철 팀장이나 이렇게 해서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얘기를 조금 너무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저희는 되게 의미 있다고 보고 있는데 백업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 그림은 제가 되게 저 개인적으로도 재밌게 생각하는 게 보시면은 고용이 확 꺾이는데 주가는 올라갔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좀 정치적인 분이긴 했는데 이런 그림을 위조를 하냐
위조를 했다고요? 예. 아니 이런 식의 멘트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네네. 이거 프레드에서 조회된 겁니다. 네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고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게 경기가 좋은 게 말이 되냐?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결국 회색으로 보시는 게 잡 오프닝 레이트인데 네. 이거를 굳이 구인 수로 안 하고 율로 보는 이유는 사실 아시다시피 실업률하고 비교하려고 네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잡 오프닝 레이시 4.5 이하로 가면 안 좋다라는 식의 얘기는 사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사람들도 얘기를 해서 계속 네네.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인 공고가 2022년 초에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구인율도 7.4%에서 4%까지 쭉 내려왔고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다 경기가 뭐 이런 시각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근데 보시면 주가는 그렇게 안 움직였거든요. 네, 완전히 따로 놀고 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그냥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결국은 자본이 노동집약적인 쪽에서 AI 이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도 이렇게 보긴 합니다만 여기 약간의 모순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고용이 꺾였지만 실제로 오픈 AI의 챗GPT 발표된 게 2022년 11월 말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만 이게 움직였다 그러면 말은 안 됩니다. 저기 차트 보면 이미 그 전부터 꺾이고 그렇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해석은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가지고 챗GPT 한번 쳐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뭐 재미나이고 다 해봤는데 설명이 이건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 이유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렇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22년에서 23년 해가지고 한 1년 3, 4개월 만에 0에서 5.5, 그러니까 0.25에서 5.5를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금리를 올렸고 그러면서 사실 안 좋아진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 영향이 없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도 확 꺾 잡혔고, 그렇죠. 그죠?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표를 딱 그냥 보면 생각보다 코로나를 잊어버립니다. 저기 잠깐 있었던 약간 느낌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확 꺾였는데 그 이후에 회복세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그냥 율로 보면 사실은 그 전에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간 거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이 갈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근데 이제 하나 확실한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만 좋다. 라는 거는 사실은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오른 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저쪽도 사실 상승의 대부분은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설명을 하지 나머지 것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데에서 좀 시각이 갈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 뭐 얘기는 그 문홍철 팀장에서 계속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 관세와 관련된 인플레 우려가 여전히 높다. 근데 저희는 계속해서 이거를 디플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디플레까지 얘기하는 거는 문홍철 팀장이 이제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걸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너무 과장되게 요새 용어가 사용되는 감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물가 하락이죠. 그렇죠. 그다음 경기가 좋은 거냐, 경기가 나쁜 거냐. 네. 요건데 그걸 워낙에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디플레이션이라고 붙여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그림 보면 뭐 딩글리 관세법이니 뭐 옛날 법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얘기 다 접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가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관세의 가격 정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인플레가 발생을 안 하는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는 기업들이 전가를 생각보다 100% 공격적으로 안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백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쌓여 있어요. 관세 인플레이션 영향.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역시 챗GPT나 제미나이에 쳐보시면 네. 이제 딥 리서치로 찾으시면 아마 연구 결과들을 우르르 찾아줄 거예요. 그런데 찾아주시게 되면 대표적인 연구 결과들이 2019년에 나왔던 대표적인 연구 결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시게 되면 관세가 10% 인상될 때마다 일반적으로는 생산자 가격이 한 1% 오른다.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네요. 예. 그래서 평균 유효 관세율이 그 당시에 오른 거를 생각을 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2018년, 19년의 경우에 한 0.3 정도 오른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소폭 올랐네요. 소폭. 예,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당시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연구하신 분들이 하버드 네. 경제나 뭐 이런 쪽에 계신데 보시면 국경에서는 가격 전가율이 100% 됐다. 국경 넘어올 때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거는 한 0.9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해당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섞이면 네. 대충 0.3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담을 기업들이 가져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 추세를 보면 CPI의 0.7 정도 그 당시의 연구 결과로 네네. 0.7 정도 기여한 것 같다. 이런 게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네. 최근 11월 달에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MBR이나 이런 데 다 떠 있는 리포트들이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관세가 없었으면 최근 이제 8, 9월에 갖고 미국 CPI가 한 2.9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2.2 정도. 그래서 그냥 페드에서 보고 있는 타겟 레인지에 거의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시면 또 지난 5월에 아틀란타 연은에서 나온 서베이를 보면은 대충 미국의 절반 정도 되는 기업이 10에서 20%밖에 안 된다 정가. 그 이상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관세 인상분해. 네. 그 이상 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100% 된다고 하는 업체도 있는 거죠. 서베이를 해봤더니 그 이상 하면 수요가 부러진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갖가지 연구 결과들 보면 쭉 지나면서 그 결과가 반영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경기에 반영되는 효과도 있지만 생각만큼의 가격 전가가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는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11월에 낸 자료 그거 요새 회자 많이 되잖아요. 거기 보시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물가 하락의 영향이 크고 그다음에 생산 감소의 영향이 훨씬 크게 잡힌다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이번엔 다를 것 같다. 그 다르다는 그 이야기하는 배경의 주장은 뭔가요? 근거가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가격 전가가 좀 더 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연구 결과가 나올 만큼 그렇게 빠르겠느냐. 저도 이제 문 팀장이랑 이거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그 결과가 그 당시에 연구 결과 나온 거를 보면 지금은 사실 서베이 이상 잡히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생각보다는 우려가 좀 과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게 심한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심한 경기의 하락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중간 어딘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간의 전망이나 이런 거는 계속 갈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뭐 시장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페드가 어떻게 할 거냐 당장 네. 그리고 당장 경기 동향이나 이런 미세한 변화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조금 잠재적인 리스크를 꼽는 게 인플레이션의 이제 재림, 재발 이거였는데 저희는 뭐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놓고 보면은 큰 걱정은 아직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도 될까요? 예, 저희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 쪽도 보시게 되면 이게 분명히 데이터가 기업적으로 약간 그 힘의 균형이 넘어가는 거는 보이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강한 인플레이션이 오겠냐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우려들을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결국 정치적인 거에 따라 계속 바뀌고는 있는데 여기서 관세가 더 세게는 지금 못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가격 전가 못했던 거를 사후적으로 반영하는 게 빠르냐, 아니면 그거를 얼마나 많이 남아있냐라는 거 하고, 그다음 관세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생기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하면 너무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게 이제 뭐 결국 관리 범위 내에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관세가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임이 서서히 드러나는 중이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그냥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하면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 예상했던 것만큼 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그 구간을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는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샌프란시스코 여는 자료도 있지만 네. 생각보다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식의 자료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좀 우려가 지나치지 않았나. 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에 대해서는 우려가 지나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네. 근데 인플레를 저희가 걱정했던 거는 이제 인플레 높아지면은 뭐 중앙은행이 정책을 이제 노선을 바꿔버리면 금리가 상승해서 그것도 주식시장에 타격을 주는데, 인플레로 인한 금리 상승 리스크 말고도 저희가 금리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되는 뭐 사안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국가 부채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있을까요? 좀 뒤로 가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생각보다 일단 저희가 보고 있는 금리 전망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는 페드가 3번 내린다. 내년까지. 예,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2월에는 내리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시장은 다 매파적 인하로 보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안 내려도 결국은 그 다음에 내릴 거고 그러면 뭐 큰 상관없지 않느냐. 다만 이제 인플레를 우려하시는 분들은 요거보다 덜 내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우려들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결국 페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갈 거기 때문에 계속 매파적인 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장이 바뀌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페드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네. 특히 이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가 쓴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마크에서 컨센서스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아시지만 결국 나중에 의사록을 통해서 누가 받는지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의장만 뭐라고 주장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 의견이 많이 갈리게 되면 시장에 굉장한 혼선이 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임기는 14년이고 돌아가면서 2년마다 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왜 그만두더라도 자녀 임기만 승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라는 데가 물론 의장이 바뀐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이벤트고 네. 영향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 7명의 위원을 전체로 누가 한꺼번에 갈아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컨센서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의장이 하겠다고 해도 표는 한 표거든요. 네. 동일한 한 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굉장히 큽니다. 의장의 영향력은. 네. 그런데 그 안에서 논의되는 것들, 뭐 지금은 볼커라든가 다른 분들의 회고록들은 다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시게 되면 그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의장들이 가급적이면 컨센서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크에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바뀌면은 훨씬 비둘기적으로 바뀔 거예요. 영향은. 네네. 그러나 그게 패드를 뭐 완전히 180도 돌린다 이런 거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이제 저희는 기준금리 인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패드가 굉장히 얘기할 때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재정의 중요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돈을 많이 풀고요. 그게 이제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과거만큼 많이 풀 수 있는 건 아닌데 다만 보시게 되면 이제는 어느 정부도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정부도 태도가 되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의 스탠스예요? 한국은행이라기보다 우리 정부의 스탠스죠. 네.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 이제 저희는 그래서 사실 금리에 대해서 제일 리스크로 보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 재정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비를 삼기 시작하면 그 프랑스도 최근에 이거 갖고 이제 한번 고연욕을 겪었고요. 근데 과연 그렇게 우려할 만한 문제냐 현재까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만 이제 국내의 경우도 보면 확장 재정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생각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는 그걸로 볼 수 있는 게 사실 내년에 특수채 공급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감축하겠다. 그래서 얘기가 이제 뭐 각종 이것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아시다시피 자산 매각이 지금 중지됐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이번 정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부채를 줄여야 된다라는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쪽에 돈을 써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재정은 확실히 확장적으로 갈 거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도 우리나라는 잘 안 떨어지겠네요. 한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 2022년에 이제 소위 한전채 사채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때는 한전채가 매년 발행되던 게 거의 2022년에 3배로 늘면서 20조 원 이상 손바닥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한전 상황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다른 이유는 토탈 늘어나는 금액 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한전과 특수채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볼 땐 똑같잖아요.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한전은 정부의 명시적 보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채는 그냥 정부에서 이번에 무슨 기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손실이 나거나 하면 정부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한전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볼 땐 똑같은데 명시적 보증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은행이나 이런 데가 사잖아요. 그러면 특수채는 국고하고 똑같아서 위험가중치가 0입니다. 그런데 한전은 위험가중치가 0이 아니에요. 한전만 약간 특수한 그 케이스로 해당이 되는 거죠. 그 공기업 중에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 보증이 붙지 않은 곳들. 그게 사실은 그 레이팅이나 이런 거 매길 때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해외 공기업들 같은 경우 국내에서 이렇게 다룰 때도 이게 명시적 보증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편입하는 금융회사는 BIS 비율이건 또는 보험회사 킥스 비율이건 이런데 전혀 다른 영향을 줘요. 그래서 한전채하고 특수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그 뭔가 크레딧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우량한 물건이 이렇게 끼어들게 되니까 문제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한 압력은 아니지만 22년과는 좀 다른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금리가 많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이제 최근에 보시면 금리가 좀 많이 튀었잖아요. 국고 10년이 3.4까지 튀고 근데 이제 이 정도는 과거의 기관 스프레드나 이런 걸로 보면 사실은 약간 인상도 생각하는 거 아니냐랄 정도로 과하게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돌림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그거는 이제 최근에 하느니 9.19 해서 곳곳이 직매입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놓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제 더 튀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나 통화당국도 되게 부담스러워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줬으면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다만 연말까지는 뭐 이런 수준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중간에 금리가 튀면서 자금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긴 했는데 그렇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22년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네. 사실 그때하고는 이렇게 비교할 수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내 금리 튀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미국 쪽의 금리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DB에서는? 저희는 뭐 기준금리 내리는 것만큼은 금리에 반영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제 물론 초장기 금리에 대해서는 다르게들 생각을 하십니다만 그 부분은 결국은 기대의 문제고 그래서 정부 부채 이슈가 아주 세게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환율이 1,47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센터장님은 2026년에는 그러니까 DB증권에서는 어떻게 좀 환율 흐름을 예측하고 계신지요? 뭐 그것도 제가 따르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결국 그동안 얘기됐던 말씀을 드리면 펀더멘탈하게 놓고 보면 과하다 지금이. 환율이 올라온 그 레벨이 과하다. 네. 그래서 그게 5페이지? 적정 환율 대비로는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이제 한은에서 최근에 말씀하신 거나 이런 게 논란이 됐습니다만 사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해외 투자 니즈라든가 또는 개인들의 외국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이런 환율이 안 왔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하면 미국이 금리를 생각만큼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이 환율이 계속 그러지는 않지 않겠냐. 그래서 약간은 과도하게 반영이 된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뭐 한은에서 그렇게 언급할 정도로 이 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보다 훨씬 매력적이다라는 거를 정부가 지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실효가 없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뭐 그림에 보면 대충 나오죠. 1,300원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환율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1,400원대 초반에서 안정화되는 그림이 현재로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그 내년에도 우리나라나 미국을 끌고 가는 거는 역시나 큰 틀에서는 AI가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요즘에 AI 뭐 버블 논란이니 고평가니 아직까지도 그 논쟁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AI 쪽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좀 전망에는 동의하시는 편입니까? 그러질 않으면 장이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것도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보신 분들은 그렇겠습니다만 저희가 버블이다라고 단정을 짓는 건 아니에요. 만약 버블이라면 버블이라 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경기가 안 불어지면 생각외로 그 버블이라는 게 쉽게 안 터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아까 제 그 경력이고 하지만 20만 년 있다 보니까 옛날에 벤처 버블 때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5년 10년 가는 버블은 버블이 아니라 탱크다. 맞싸움 깔려 죽는다. 탱크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쉽게 그렇게 터지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버블이더라도. 저희는 버블이라고 단정은 못 짓겠어요. 근데 그럴 때 버블이 터지려면 또는 이제 결국 이게 그러려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유동성이 마르면 그때 터지는 겁니다. 그렇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사람들이 품은 장밋빛 미래가 어느 날 팍싹 하고 사라지는 법은 없으니까요. 뭔가 트리거 같은 게 나와야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패드가 적절한 수준에서 정책을 끌고 가면 지금 다들 생각하시는 게 연착륙이잖아요. 그런 관점이라면
AI가 안 좋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코스피 움직임을 설명하는 변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네네. 간단히 이제 조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되게 궁금한 그 그래프들이네요. 이게 코스피의 움직임을 잘 설명하는 변수. 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냥 이제 투자자분들이 외국에 계시면 굉장히 편한 숫자가 보통 우리 시장의 P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뭐냐면 코스피 4천이면 3,300조다. 아, 시가총액. 예, 시가총액을. 요거를 외국에 계시면 되게 편해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거래소 있잖아요. 네네. 네. 거래소에 들어가시면 과거 숫자를 가지고 지금 주수로 PER이나 PBR이 나와요. 네. 그러시면 그걸 나눠 보시면 작년에 이익이 얼마였다 코스피. 그 다음에 토탈 했을 때. 네. 그 다음에 자본 총계가 얼마일 거다. 이런 계산이 나오실 수가 있어요. 동시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 뭐 보통 보면 코스피 영업이익이 얼마일 것 같다. 네. 그리고 그럼 전자 영업이익은 보통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얼마다. 이런 거에 개념을 가져가시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 1000포인트면 800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움직이시면 되게 쉽게 계산이 나와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작년도 숫자 이렇게 보면 거래소 가서 보시면은 뭐 열 몇 배 이렇게 나오고 한데 그냥 보면 내년도에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을 대충 한 340조 보거든요. 내년도 거에 내년도. 예, 내년도 게. 왜냐하면 지금이면 내년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보시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그럼 한 500포인트 더 올라가는 네.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12배. 그래서 저희가 보면 코스피 밴드를 대충 3,900에서 뭐 한 4,700 정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네. 그냥 그걸 가지고 표준 편차 관점에서 계산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은 되게 계산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네.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이 한 26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내년에 되게 많이 좋아지고 네. 이 전망 올라간 게 다 어디서 나왔냐? 반도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주도 우리도 지금 시장 좋은 건 AI예요. 네. HBM이고 D램도 HBM 때문에 그렇죠. 예, 공급이 축소되면서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계속 좋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주도주가 좋아야 돼요. 네. 주도주가 꺾이는데 이장이 계속 간다. 그런 거는 없지 없잖아요. 않나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AI나 조금 광의로 생각을 하면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아주 적게 보면 이제 한 40에서 50% 그거는 AI 영향을 그거는 우리가 반도체만 본 거죠. 네. 근데 광의로 보면 우리 시장도 한 80%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전력도 지금은 AI라고 봐야 네, 되잖아요. 예. 전력. 이렇게 다 치면 70에서 80%까지도 상승에 결국 AI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조금 그러면 그게 오르니까 시장도 좋아서 증권주도 올랐다. 뭐 이런 것들까지 치면 거의 80%가 상승이 결국 AI 때문에 예, 맞죠. AI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분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40에서 80%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까지 포함을 시키느냐.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를 보셔도 네. AI 위주인 거는 사실은 달라질 건 없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DB증권에서 내년도에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업종이나 섹터는 어느 쪽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센터장님? 뭐 여전히 AI 관련이라고 봅니다. 주도주. 예, 네. 왜 그러냐면 주도주가 꺾였는데 시장이 그 속성이 변할 때 그냥 쭉 가는 시장은 사실 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AI 관련된 건 그렇고요. 네. 실제로 얘기해 보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이닉스나 삼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올릴 수 있다 조금이라도. 그 실적 전망을 올릴 여지에 대해서는 다들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예. 이미 많이 11월달, 10월달, 11월달 거쳐서 올려놨는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뭐 하이닉스가 솔드아웃이라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다 계약이 끝나고 프라이싱이 정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가격 책정을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뭐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여기고 계셔서 그렇다면은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결국 경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대로 연착륙이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바이오를 좋게 보고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엉뚱하지만 요새는 상식화된 게 네. 금리에 가장 민감한 데가 어디냐? 바이오입니다. 그렇죠. 예, 요새는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를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다만 이제 경기가 전체적으로 진짜 업톤으로 간다. 네. 예? 뭐 이런 시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네. 그러면 소재를 봐야 되지 않냐. 소재라고 하면 어느 쪽일까요? 이제 저희는 화학을 더 좋게 보고요. 네. 예, 뭐 국내 구조적 이슈도 있으니까 네네. 철강에 대해서는 아직은 여지는 굉장히 갈리더라고요. 중국 때문에 그런 건가요? 중국에 예, 양반. 그것도 얘기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철강 담당자들 얘기로는 최근에 보시면은 중국의 각 성들이 네. 5개년 계획 이런 거 이제 그 안들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구조적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네.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게 나쁜 건데 중앙정부에서 얼마를 내려주기 전까지 과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시각들이 굉장히 갈리고요. 오히려 철강 업종 내에서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되게 비관적이세요. 만나 뵈면.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결국 경기의 문제라서 그래서 연착륙 시나리오라면 철강까지 가기는 조금 애매해 보이고요. 네. 그게 이제 강하게 반등하는 쪽이면 소재를 봐야 된다. 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 저는 개인적으로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올해 주도주였다고 생각하는데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이거 빼고도 올해 성과가 좋았던 업종 중 하나가 은행이었잖아요. 맞아요. 은행 지주 관련주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안 수혜주라든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대장주라고 했는데 은행 업종 담당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 전망 어떻게 좀 보시나요? 사실 뭐 제가 지금은 은행은 안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좀 참고가 될까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 이쪽은 태만 주주환원이었어요. 네네. 사실 그렇게 이익이 뭐 부러지진 않고 잘 늘어납니다만 그게 그렇게 드라마틱한 건 아니고요. 근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테마는 그 흔히 얘기하는 비과세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행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은행이 아니고 은행 지주잖아요. 네. 네네네. 그리고 은행 지주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본잉여금은 알고 계시다시피 배당 가능 이익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KB나 이런 데들은 그 별도 연결이 아닌 별도 기준으로 보면 배당을 더 늘리기 조금 어려운 순간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들은 이게 자본금 대비 자본잉여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전입하면 배당을 앞으로도 늘릴 여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보면 은행들이 주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관을 바꿔서 정관은 아니죠. 요 주총 결의를 통해서 이걸 바꾸겠다. 그래서 이게 비과세 배당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주주환원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세액 면에서는 전혀 다른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당일 분리과세는 되는 회사들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주주환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은행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익만 보시면 네. 더 늘어날 게 뭐 있겠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환원율은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고 올해도 환원율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거보다 올해보다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 아직은 KB 기준으로 50 좀 넘는 수준 이렇게밖에 안 봐요. 근데 이제 보시면 글로벌하게 보셨을 때 이제 미국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뭐 미국은 100% 환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 경우는 좀 그렇고
대충 보면 선진국에서 40에서 60 사이. 그래서 우리도 60을 향해서 가려고 노력들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늘어날 여지가 아직 있는 거죠. 그럼 차라리 진짜 주도주로서도 여기는 계속 저희가 뭐 포트에 담고 갈 만한 하겠네요. 내년에도. 특히나 뭐 3월달 뭐 주총 시즌 끝나고 나서도. 그렇죠. 센터장님,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2026년도 경기가 연착륙으로 가거나 혹은 업턴을 할 가능성까지도 내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경기가 경착륙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우려가 되는 변수는 어떤 것들을 좀 꼽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경기의 문제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관리 가능한 레벨 아니냐. 그래서 그 페드의 역할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그 명목 GDP 증가율보다 네.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페드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명목 GDP보다 명목 GDP가 더 높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지금 있는 보시면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명목 GDP가 그렇게 높았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 2년 전 돌아가면 거의 10%뭐 이렇게 갔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네. 물가 상승률이 높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명목 GDP 증가율 한 4%대 봅니다. 기준금리랑 비슷하네요. 지금 사실상. 예,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크리티컬한 포인트라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높은 걸 찍고 왔고. 그래서 이제 그 피부로 우리가 느끼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 지금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높은 건 맞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금리를 좀 낮춰서 전체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에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대응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착륙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은 그 실기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페드가 이끌 것이고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네. 뭐 최소한 우리보다는 훨씬 잘 아는 분들이고 다만 이제 어쨌든 페드는 물가 상승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우려하게 되면 선제적으로는 못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매파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DB증권의 증시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센터장님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뭐 그냥 좀 신중한 투자하시면 네.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투자 쪽에서 예전에 제가 제일 그랬던 게 초장기적인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네. 제목이 이제 낙관주의자의 승리였습니다. 명저죠, 명저. 예, 그렇죠. 잘 아시죠? 그래서 저도 그 제목을 그런데 굳이 얘기하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 부분을 약간 좀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물론 너무 좋게 보고 접근하는 거는 안 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신중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투자는 낙관적인 쪽이 승리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